중국 전역 초비상. 한국 이게 무슨 짓이냐? 한국산 현무 -6 사거리 제한 속였다. 70톤 탄두 위력 6,000발 실전 배치. 현무 -5 미사일 개발로 대한민국 군 전투력 상승. 대만을 공격하면 한국이 현무 -5의 미핵탄두를 탑재해 공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중국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공개한 현무 -5 미사일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국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미사일의 등장은 중국과 북한에게 우려의 시선을, 대만에게는 환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만 방송은 한국의 현무 -5에 대해 집중 보도하며 이 미사일이 중국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제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무 -5의 등장 이후 중국을 넘어 러시아까지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미사일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구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한국을 두려워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한 군사 전문가는 현무 -5의 위력은 무려 헤즈볼라를 때린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 위력의 10배 이상에 달한다. 이건 미사일 수준을 넘어섰다. 심지어 괴물 미사일이라 묘사해도 부족하다. 한국이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면서 북한만 경계한다고 볼 순 없게 되었다. 라고 중국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무 -5의 스펙은 정말 놀랍습니다. 탄두 중량이 최대 8톤에 달하는 이 미사일은 현존하는 재래식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목적성입니다. 탄두 중량을 1톤까지 줄이면 사거리를 5,000km 이상으로 늘릴 수 있어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북한 지휘부가 은신하는 지하 100m 깊이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춰 적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이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현무 -5가 공개됐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군은 그저 질문에 대한 답만 할 뿐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 기자가 사거리가 3,000km 이상이라고 확신하는가? 라고 질문하면 탄두 중량을 줄이면 가능하다. 라고 답하고 사거리가 5,000km인가? 라고 물으면 탄두 중량을 줄이면 가능하다. 라고 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해외 각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봐도 기자마다 제각각인 수치를 적고 있으며 정확한 스펙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북한 남침 시 현무 5로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방어 무기를 넘어 강력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현무 -5의 발사대 차량 역시 주목할 만한 기술적 진보를 보여줍니다. 이 차량은 좌우측에 각각 9개씩 총 18개의 대형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이는 36톤에 달하는 현무 -5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이동시키기 위한 설계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차량에 적용된 후륜 조향 장치입니다. 현무 미사일 한국군 탄도 미사일 대표주자 약 45년 전인 1978년 9월 26일 충남 서해안 안흥시험장. 미국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을 꼭 빼닮은 미사일이 불기둥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았다. 첫 국산 지대지 미사일인 백곰 당시 개발이었다. 백곰은 보기 좋게 목표물에 명중했다. 세계에서 7번째 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는 순간. 최초의 국산 탄도미사일. 백곰 미사일 당시 백곰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80km로 평양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었다. 백곰은 외형만 나이키 허큘리스와 같았을 뿐 유도장치 등 내부는 완전히 뜯어고친 새 미사일이었다.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의식해 지대공 미사일이지만 지대지 기능도 가능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택한 것이었다. 백곰 미사일은 최초의 국산 미사일이다.
첫 국산 탄도미사일 개발은 1971년 극비 프로젝트로 시작. 항공공업사업이라는 위장 명칭으로 진행됐고 약 7년 만에 그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서 실패했던 것이다. 어떤 때는 미사일이 발사 후 돼지꼬리처럼 비행하다 추락하기도 했다.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시사회 날짜는 다가오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밤잠도 못 자고 골머리를 앓다가 화장실에서 퍼뜩 해결책이 떠올라 연구실로 뛰어가 해결했던 적도 있다. 라고 회고했다. 고체연료 추진 방식인 백곰은 로켓 고체연료를 미 록히드 마틴 계열사를 통해 도입했고 유도장치는 비밀리에 영국 GEC사에서 개발한 관성 항법 장치 INS를 도입해 만들었다. 하지만 이듬해 우리나라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족쇄를 차게 됐다. 이는 한미 입장이 충돌, 타협한 결과였다. 미국은 당시 한국이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졌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견제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주국방 차원에서 긴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 필요했지만 독자적으로 이런 미사일을 만들기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부 기술은 미국 지원을 받아야 했고 이에 따른 족쇄를 차게 된 것이다. 현무 미사일 개발, 1982년 치명적인 타격.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던 탄도미사일 개발은 1982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의 지원이 절실했던 50 신군부가 미국의 압력에 1982년 미사일 개발팀을 해체시킨 것을 비롯 무기 개발의 총본산인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전 직원의 3분의 1을 대량 해직시켰기 때문이다. 현무 미사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던 국산 탄도미사일 개발은 이듬해인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부활한다. 1988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북한이 88올림픽을 방해하면 평양을 때릴 수 있는 전략 타격 무기로 백곰을 개량한 현무를 개발토록 한 것이다. 1986년까지 개발에 성공해 양산에 들어간 현무는 1987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그 위용을 드러냈다. 현무는 450에서 600kg의 이중 목적 고폭탄 탄두를 장착하고 100m 이내의 명중 5차 CEP를 갖고 있다. 명중 5차가 100m 이내라는 것은 100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목표물을 중심으로 50발은 반경 100m 이내에 나머지 50발은 반경 100m 밖에 각각 떨어진다는 얘기다. 현무 탄두에는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반경 수백 m 이내를 초토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퍼레이드에 참가한 현무 미사일. 국산화율도 98% 수준으로 국산 미사일 중 국산화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발당 가격은 당시 10억 원 정도다. 현무의 길이는 12.5m, 직경은 0.8m로 2단 고체 로켓 추진 방식이다. 1단 로켓 무게는 4,850kg, 2단 로켓 무게는 2,505kg이다. 미사일의 최고 속도는 마하 3.65, 최대 상승 고도는 45k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곰과 현무는 외형상 엇비슷하지만 1단 로켓의 부스터, 추진체가 다르다. 백곰은 나이키 허큘리스처럼 작은 부스터 4개가 한 다발로 묶여있지만 현무는 대형 부스터 1개로 돼 있다. 현무-5 현무 미사일 및 발사대 사거리 300km의 현무 2 개발 현무는 백곰에 비해 여러 면에서 성능이 향상됐지만 공식적인 사거리만큼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180km로 묶여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25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배치에 따른 남북 미사일 불균형 비판 여론에 따라 2001년에 개정. 최대 사정거리 300km 이내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발, 배치된 것이 현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맞추어 2001년에 미사일 기술 수출 통제 체제 MTCR에도 가입하였는데 MTCR 지침에 따르면 사거리가 300km 이상이며 탄두 중량이 500kg 이상인 미사일 수출은 불가능하나 독자 개발 및 보유는 가능하다. 하지만 미사일 지침에 의해 사거리 3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의 개발 및 보유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현무 2는 현무에 비해 사정거리가 300km로 늘어났고 정확도도 향상됐다. 평상시 발사관에 실려 있다가 발사 때는 발사관이 수직으로 세워진 뒤 발사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현무를 개조하면 6개월 이내에 500km 위 탄도미사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무 3 미사일도 있으나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 크루즈, 미사일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상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 달리 사실상 사거리에 제한이 없어 500에서 1500km의 현무 3의 B-C 미사일이 이미 배치되어 있거나 배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폭발력 정보 소식통은 현무 -4는 외기권, 고도 500에서 1000km까지 올라간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도록 설계됐다. 라며 이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는 순간 위력이 전술핵 수준인 TNT-1노트, 1000T의 TNT를 터뜨릴 때 위력 정도라고 말했다. 현무 -4의 탄두보엔 화약은 조금만 넣고 대부분을 중금속으로 채웠다. 탄두를 무겁게 해서 운동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현무 -4는 고각 발사 미사일로 외기권인 1000km까지 상승한 뒤 2T의 탄두 중량으로 하강한다. 최고 속도는 마하 10에 육박하는 속도로 낙하하여 목표물을 300m까지 관통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터지면 위력은 전술핵무기 수준이다. 게다가 가격은 한 발당 40억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 무기를 수백 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사일 고체 추진제와 액체 추진제 차이점 미사일 추진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하면 미사일로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발사체의 연료는 케로신, 등유급이지만 산화제는 액체 산소입니다. 우주선 발사 준비할 때 지금 연료 주입하고 있다면 그때 하얀 연기가 나오는 장면이 보이곤 하는데 그 하얀 연기가 액체 산소입니다. 미사일 고체 추진제와 액체 추진제 보통 산소는 기체지만 영하 180도 이하로 떨어지면 액체가 됩니다. 액체 산소로 유지시키려면 계속 영하 18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발사장의 하얀 연기입니다. 미사일을 이런 액체 추진제를 쓰려면 영하를 유지시키는 장비 때문에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일상 온도에서 추진제를 저장 가능한 고체 추진체를 사용합니다. 현무 -5 미사일. 현무 -5 미사일은 북한 지휘부 벙커 파괴용으로 개발하였다. 탄두 중량 줄이면 사거리 3000에서 5000km 재래무기 지만 국군의 날 현무 -5 미사일 공개 2024 101 북한의 수백 M 지하의 적 벙커를 공격할 수 있어 이스라엘이 최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수뇌부를 공격하기 위해 벙커버스터 미사일보다 강력하다는 평이다. 이날 처음 공개된 현무 -5는 재래식 무기지만 탄두 중량이 최대 AT에 달해 전술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이유다. 현무 -5 미사일 길이는 최대 20m로 추정된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침할 경우 현무 -5 미사일 수십 발로 북한 지휘부가 있는 벙커와 핵시설 등을 초토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의 관통 능력은 수백 M에 달한다.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는 현무 -5가 외기권, 고도 500에서 1000km까지 솟은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낙하해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군의 날에 현무 -5를 공개한 것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경고한다. 황룡 미사일 자주 포다 연장 로켓 원조. 실전 배치는 못해 비온의 무기로 불려미 MGR-1 어네스트 존을 모델 삼아. 사거리 55km 배 122mm 방사포 겨냥 1978년 탄생한 국산 1호 로켓. 2021년 5월부터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5개 전시장에는 국산 무기 1세대 시제품 및 모컵 모형물 등을 전시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방산 분야별 국산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가볼 만한 전시장이다. 그 가운데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여명기에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연구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미사일 자주 포다 연장 로켓의 원조격인 홍능-1호, 일명 황룡은 가장 눈에 띈다. 물론 XK9 자주포 선행 시제품, 130mm 구룡 시제품 등 자주국방 원조무기들도 한자리에 전시돼 있다. 우리 군의 유도탄 개발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후반부터 증가한 북한의 대남 도발, 1.21 사태 울진 및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과 1970년대 초반에 벌어진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발사, 한국 역사 최초의 로켓 발사 기록은 1377년부터 1392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인공위성 및 로켓 개발에 대한 문서, 대한민국 정보 수립 이전 한국 역사 최초의 로켓 발사 기록은 고려사에 등장하는 최무선이 화통도감에서 제작한 주화이다. 1377년부터 1392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로켓이라고 볼 수가 있다. 위의 것이 개량된 것이 1448년 세종대왕 세종 30년에 제작된 신기전이다. 그리고 문종대에 들어서 화차가 개발이 된다. 오늘날에는 화차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시에는 화거라 하였다. 태종 때 처음 제작된 이후 꾸준히 개량되어 로켓형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포로 발전하였다. 한국의 무기 설명 없이도 보이는 대신기전과 그 아래 걸린 뭔가 붙은 화살들이 소신기전이다. 화차 또는 화차는 조선 초기에 발명되어 조선 중기까지 사용된 무기의 일종이다. 15세기 물건 화차 또는 화차. 고려시대의 최무선이 명나라의 기술자에게 기술을 배워 만든 로켓 추진 방식의 화살. 최무선이 신기전의 전신인 주화를 비롯한 다양한 화약 무기들을 개발했고, 이중 주화를 개량해 추진력을 제공하는 약통 앞부분에 폭발탄인 발화나 지화통 등을 부착해 폭발 공격이 가능해진 게 신기전이다. 단, 소신기전은 주화와 마찬가지로 폭탄이 없다. 흔히 신기전 하면 무조건 화차에 얹어놓고 연발로 쏘는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신기전은 화약으로 추진되는 화살 자체를 의미한다. 신기전은 본래 단발식 발사대에 놓고 쏘거나 창 끝에 매달아서 단발로 쏘아 적의 기선제압용으로 쓰던 것으로 최무선 시절에도 이미 존재했다. 다연장 로켓처럼 연발로 날아가는 것은 화차에 꽂았을 때의 경우, 연발 방식의 로켓 자체는 우리나라가 최초는 아니면 1368년 명군이 사용한 다발 화전 기록상 최초이다.